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교과 교육개론 기말고사 대비 요약 특강을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에 대한 시험 범위이고요. 강의 교환에 있는 것처럼 정보교육의 학습 내용 파트, 그 다음에 교재 파트, 아주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 파트, 평가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답니다. 자, 출제된 문항수는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 유형과 문항수이더라고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는 총 6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항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11문항이 출제가 됐고, 단답형 같은 경우는 제시된 설명을 보고 빙고 채우기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짧게 기술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 총 3문제 출제되었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정보교육의 학습 내용 파트에서는 떤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4주 후반부 복습 내용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만 제가 대비 특강에 넣어놨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잘 듣고 잘 준비하셔서 시험을 모두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학습할 자료나 또는 학습에 관련된 개념 등에 대한 실제적 내용, 그리고 교사가 계획하는 교육 내용을 학습 내용에 개념화 시킬 수 있답니다. 자, 이러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시험 문제에도 당연히 나왔겠죠, 여러분. 자, 학습 내용 선정 기준은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특히 중요성, 타당성, 학습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습 내용이 특정 주제에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는 내용이고요. 타당성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나 이 부분을 체크하는 기준이 타당성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거에 관련된 기준이 학습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성, 타당성, 학습성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팅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팅 사고라는 개념을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개념화 시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걸 컴퓨팅 사고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용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이 추상화라는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한 다음에 우리는 컴퓨팅 기기를 통해서 그 해법을 자동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이 추상화와 자동화에 관련된 내용을 컴퓨팅 사고라고 개념화 시킬 수 있답니다. 자, 또 다른 정의는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정의한 방법이라고 했죠. 컴퓨팅의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목적은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고 능력을
컴퓨팅 사고라고 개념화 시킬 수 있답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위 요소에는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하위 요소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위 요소에는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특정 설명에 대한 용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추상화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분해 자체는 문제를 분해하는 건데 사실 뭐 단순한 문제는 분해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들로 나누는 걸 분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인식 같은 경우는 규칙 찾기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작은 문제 사이의 유사성 또는 패턴을 찾는 걸 패턴 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추상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추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그림 솜씨가 별로 없지만 어떠한 그림을 추상화시켜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컵을 추상화해서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 문제를 단순화하는 방법,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추상화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이 추상화 과정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나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자,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절차나 방법들을 설계하는 기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끝으로 자동화라는 건 우리가 특정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코딩 단계를 자동화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컴퓨팅 사고의 하위 요소, 특히 추상화와 알고리즘의 포커싱을 맞춰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정보교육의 교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시고요. 뭐 교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세요 라는 이런 문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 파트에서는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을 다음 PT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적어도 교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가르치거나 학습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포함이 되는지 다음 PT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간단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보통 교재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편견이 교과서만 교재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교재는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서류, 실물이나 모형, 사진, 음성 자료, 비디오 자료, 또 특히 컴퓨터 기반의 멀티미디어 자료라든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게 되는데 인터넷 사이트 등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교재에 포함된답니다, 여러분. 다음 중에서 교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 교재를 활용할 경우의 장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활용했을 때 장점을 간단하게 써보시오 라고 한다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재를 활용할 때는 특정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도와주고 세 번째로 교수 학습 과정을 표준화시킬 수 있답니다.
만약에 똑같은 과목을 여러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데 교수님별로 교재가 다 다르거나 예를 들어서 특정 교수님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교수학습 내용을 표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보조 참고 자료를 통해서 특정 과목을 이수하셨답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교재를 활용할 경우에 장점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종류 네 가지 각각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구체물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라는 단어 뜻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 모형, 전시판 이런 것들이 어디에 포함이 된다? 구체물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인쇄물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학습 활동지, 시험지가 같이 인쇄된 물질을 통틀어서 인쇄물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교과서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수업 활동지나 시험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자료 마찬가지로 단어에서 설명을 하듯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시청각 자료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디지털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디지털 자료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음성이나 그림, 영상 자료 등이 빠르게 디지털화됨으로써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도 교재의 종류에 포함이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이나 이러한 음반, 영상들도 교과서에 포함이 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교과서는 교육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교과서의 종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중요한데요. 교과서의 분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검정교과서가 어떠한 교과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국정도서라는 건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저작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교과형 도서를 국정도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검정도서는 저작권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다? 저작권 여부와는 상관없이 검정도서는 누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형 도서를 말 그대로 검정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국정도서와 이러한 검정도서가 없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형 도서를 인정도서라고 하는데요. 아무 도서나 인정도서가 될 수는 없고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있다 하더라도 이들 도서를 사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인정도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도서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파트는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아주 중요도가 높은 섹션이고요.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더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섹션은 다양한 선택형 문항으로 그 다음에 단답형 문항으로 서술형 문항으로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답니다. 자, 첫 번째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학습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학습 이론에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결합이라고 했죠, 여러분. 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결과를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자,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학습자 내부의 인지적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죠. 외부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학습자에게 S라는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온다. S와 R과의 관계, 근본의 원리는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의 원리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학습의 통제는 철저하게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에 있는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시킴으로써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개념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랍니다. 이번에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지주의는 이 인지라는 뜻은 학습자의 표현되는 행동이 아닌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둔다. 즉,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둔 학습 이론이 인지주의 이론입니다. 학습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정보를 해석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심이 있는 학습 이론으로서 실제로 인지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지적 과정을 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형태주의 심리학과 정보처리 이론이 있는데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해 두시면 된답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꼭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정보처리 이론에서의 인지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의 인지를 정보 처리 관점으로 보고 이를 어디에 비유했다? 컴퓨터 하드웨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정보 처리 이론의 인지 과정의 프로세스 4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은 감각 등록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감각 등록기로 통해서 받아들였던 정보는 어디에 기억이 된다, 여러분? 단기 기억, 즉 단기 기억 또는 작동 기억, 작업 기억이라고 표현을 했죠. 단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고 단기 기억 속에 저장된 내용을 시연이나 의미를 부호하게 되면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4단계의 프로세스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정보에 주의 집중을 하고 감각 등록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각을 하게 되면 이 지각된 내용은 단기 기억에 저장이 되고 단기 기억에 저장된 내용들이 시연이나 부호 과정을 거치면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답니다. 자, 학습 이론의 3번째 학습 이론, 구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라는 단어는 지식을 어떻게 구성할 거니에 대한 여러분 내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지식이 무엇인지, 특히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라는 개념은 학습자가 이 지식을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구성주의 이론인데요.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 인지주의 구성주의가 있었고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었는데, 기말고사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된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 학습자가 있었죠, 여러분.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비고츠키라는 심리 학자가 심리 발달 이론의 기초를 두고 이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인지적 발달과 기능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면화된다라는 과정을 주장을 한 이론이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랍니다. 자, 그래서 어린 학습자가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나 문화나 역사적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성주의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었죠, 여러분. 근접 발달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칭하고, 근접 발달 영역은 영어로 GPD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은 이거죠. 학습자가, 즉 아동이 혼자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나 이 아동보다 조금 더 뛰어난 같은 동료의 아동이 어떠한 학습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인이나 뛰어난 동료와 함께 학습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이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자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역 존을 GPD 영역이라고 표현한답니다. GPD 용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을 영어의 약자로 GPD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교수 설계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사와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세우는 교수 과정 계획을 교수 설계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교수 설계 이론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은 네 가지 범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가지 범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은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각 범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켈러의 동기 이론은 심리학에서 동기는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설명해주는 현상이라고 말을 했고, 네 가지의 범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 집중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교수자가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거죠. 즉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수업이라도 학습자가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수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중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제 관련성 같은 경우 뭐냐면 학습자가 어떠한 필요를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 목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가 친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나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친숙하게 더 느껴져서 학습에 대한 효과가 높답니다. 자, 세 번째로 자신감이라는 건 뭐냐면
학습자에게 어떻게 하면 학습을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공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가 자신감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감은 학습 결과에 대해서 학습자가 내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 성과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긍정적으로 긍정하는 그러한 피드백을, 다양한 피드백을 제시하고 외적인 보상을 제시하는 단계가 만족감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의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특징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교환에는 없지만 14주 후반부 복습 내용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의 집중부터 만족감까지 꼭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수학습 활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고, 특히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정말로 중요하답니다.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조건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수업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수업의 목표와 내용도 고려해야 되고,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할 조건입니다.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조건 네 가지 꼭 암기해 두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설명드린 내용은 14주 후반부 복습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수법이 나왔는데요. 이 모든 교수법들이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강의법이 뭔지, 시범 실습이 뭔지, 특히 협동학습 되게 중요하고요. 직송 모형이 협동학습에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문제 중심 학습, 그리고 뭐 역할놀이, 인지덕, 도제학습, 그리고 뭐 토론법, 그 다음에 언플러그드 학습 중요하고, 아마 여기에서 주관식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객관식 문제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강의법인데요. 강의법은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교수법이고, 장점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강의법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범 실습. 특히 시범 실습은 어느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거냐면,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컴퓨터 교과 교육계로는 이론 수업이라서 여러분들께 실습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을 하실 때 문법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기도 하지만 직접 라이브 코딩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요소를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시범 실습법은 프로그램 교육이 강조가 되면서 새롭게 중요성이 대두된 교수학습 방법이랍니다. 자, 그래서 시범 실습에서 시범과 실습에 대한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범은 보통은 교사가 시범을 보이죠. 배워야 될 내용, 즉 학습해야 될 기능이나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교사나 또는 동료 중에 좀 실력이 있는 시범자가 직접 제시하고 학습자는 이를 먼저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혔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즉 학습자가 직접 연습하고 적용해 보는 단계를 실습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실습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자, 협동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협동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직소 모형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소 모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한글로도 직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협동학습 중에 대표적인 종류가 직소 모형 1, 2, 3가 있었는데 1만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중심의 학습은 영어로 PBL 기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작하고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을 학습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복잡한 실제 세계의 맥락 속에서 비구조화된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학습자가 이러한 문제나 과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전략 등을 동시에 가르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작하고 이때의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가 제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역할놀이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할놀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인지적 도제학습. 교사가 먼저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학습자가 관찰해 모방하는 모델링 과정,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과도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이 인지적 도제학습이었습니다. 인지적 도제학습의 절차는 이어갔죠.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지원 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교사의 도움이 중지되는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인지적 도제학습의 장점과 단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언블로그드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중요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을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언플러그드 학습이라고 합니다. 특히 언플러그드 학습 같은 경우는 게임과 활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게임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습자의 몰입도가 최고조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언플러그드 학습은 컴퓨터 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뭐를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배우실 때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는 개념을 언플러그드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4주 복습 강의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정보 교육의 평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교육 평가의 기능 중요하답니다. 교육 평가의 기능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세 가지 요약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육 평가의 구분에서 적어도 상대 평가가 뭔지, 절대 평가가 뭔지, 특히 형성 평가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평가 도구의 개발에서 타당도에 대한 개념과 신뢰도에 대한 개념 중요합니다.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타당도가 나올지 신뢰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타당도에 대한 개념과 신뢰도에 대한 개념을 위주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강의와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말고사 대비 특강 자료에서 제시된 자료를 위주로만 공부하신다면 모두들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말 시험 모두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사실 영상 속에서 또는 음성상으로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다른 과목으로 저의 제자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특강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